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포토저널리즘과 항시 포토저널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포토저널리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사진의 이해 9강은 포토저널리즘의 첫 시간으로 포토저널리즘의 정의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의미의 변천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포토저널리스트의 정의와 포토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장비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좋은 저널리즘 사진을 찍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저널리즘이란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을 보여주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포토저널리즘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차츰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매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들, 즉 저희들이 기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자들이 문자나 언어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자나 언어와 복합된 메시지를 독자나 네티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포토저널리즘이라 합니다. 사진기자라고 말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은요, 인간의 삶과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토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포토저널리즘의 정의와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커다란 원이 두 개가 있죠. 우리들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교집합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하나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포토저널리즘이 아니라요. 사진과 사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글, 긴 기사가 아니고요. 짧은 캡션이나 아니면은 사진의 제목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혼합체를 포토저널리즘이라 합니다. 미국의 포토저널리즘 학자 윌슨 힉스는요. 포토저널리즘은 picture and word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토저널리즘과 picture and words, 그 다음에 우리말로 사진과 캡션의 혼합체가 바로 포토저널리즘, 가운데 교집합이라고 빗금 쳐진 부분이 바로 포토저널리즘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난 2월에 그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여러분들 아마도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모태범 선수가 500m와 10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받았었죠. 두 번째 경기였던 1000m에서 모태범 선수가 두 번째로 라인을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앞질렀던 미국의 데이비드 샤니 선수를 세레머니를 하는 도중에 데이비드 샤니 선수의 엉덩이를 마치 찌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진에 이미지만으로서 저널리즘을 구사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사진에 캡션이 들어감으로써 모태범 선수와 1등을 한 데이비드 샤니 선수와의 관계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토저널리즘의 과거의 의미는요, 스틸 사진의 사진과 글의 혼합체를 인쇄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조선일보에서 하는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돌아가는 동영상입니다. 조선일보 하면 우리가 신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스틸 사진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표시가 되어 있죠. 화면에 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화면은 KBS 텔레비전 한국방송공사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 장의 스틸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현대적 스틸 사진과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매체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적 의미는
포토저널리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비주얼 저널리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쇄 매체들이 스틸 사진만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매체가 생기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각 그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구성이 됐죠. 그러면서 스틸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동영상만 필요하던 방송 매체도 동영상뿐만 아니라 스틸 사진의 필요성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틸 사진과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매체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토저널리즘을 실천하는 포토저널리스트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떠한 사건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문자 대신에 사진 이미지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을 포토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사건이나 주제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사진을 통해서 의미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기자, 일반 사람이기보다는 그 저널리스트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기자를 포토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포토저널리스트의 활약이 앞서 그 동영상과 스틸 사진,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등의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포토저널리스트들의 활약이 출판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토저널리스트들은 경우에 따라 동시에 두 가지의 매체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자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손에는 그 캠코더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목에는 스틸 카메라를 메고 있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영상을 기록하는 매체를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진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그 중압감을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포토저널리스트들은 편집국 내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다른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론사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1인 미디어가 아니라요. 편집국에는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가 아무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진 하나로서 매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취재 기자도 있고 편집 기자도 있고 그래서 편집국 내에 다양한 그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포토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포토저널리스트가 미디어에 이용하는 사진은 반드시 뉴스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포토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시각적인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요. 소위 저희들은 24시간 눈 열어놓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눈을 뜨고 있기보다는요. 머릿속에서 내가 보는 사물, 내가 느끼는 것들을 모두 시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있다 하거나 또는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뉴스의 가치를 감지하기. 아까 제가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시각적 뉴스, 사진은 반드시 시각적인 가치,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각적 뉴스 가치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으로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람을 주로 촬영하는 사람이 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체라는 것은 매체의 타겟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매체를 보는 타겟이 동물일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요함과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저널리스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는요, 여러 번 변했습니다. 사실 포토저널리스트는 1960년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기는 군사정권 이전, 한국 전후 군사정권 이전까지는 그 스피드 그래픽이라는 프레스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건 지금 포토저널리스트들이 가지고 다니는 35mm 카메라와는
좀 다른 카메라입니다. 스피드 그래픽은요, 3가지의 종류로 생산됐는데요. 그 중에서 언론용으로 사용되던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60년대 이전까지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던 기초 초기 장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플래시, 스트로보라고도 간혹 하는데요. 플래시와는 다른 번쩍하면은 진짜 뭔가 하얀 게 막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마그네슘 플래시를 사용했던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런 스피드 그래픽 카메라는요, 한국 전후의 사진 기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1960년대 초기 군사 정권 시대부터는 소형 35mm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소형으로 변했다는 것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의 기동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요, 이 세상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능과 화질이 우수한 디지털 카메라의 생산으로 포토저널리스트들의 장비도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조선일보의 최승우 기자의 카메라백을 한번 들여다본 것인데요. 몇 년 전 월간 포토넷이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요. 렌즈도 또한 있고,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2개의 사진이 있는 아이디 카드와 함께요. 그 다음에 프레스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제가 아까 모든 장비가 디지털화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사진 기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카메라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국의 포토저널리스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를 한번 찍어본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승우 기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들여다본 최승우 기자의 카메라백은 좀 장비가 많았죠. 반면에 현장에서 기동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요,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백을 메고 다니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백에 아주 간편하게 카메라만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비는 주로 기동성을 요하는 현장에서 사진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진 기자들의 모든 장비는 디지털화되었는데요. 장비가 디지털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사진 기자들은 필름을 사용하면서요, 그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다시 종이에 사진으로서, 우리가 보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서 다시 인화를 했는데요. 이러할 때는 모두 화학약품 처리 과정이 따랐거든요. 근데 디지털화되면서 이러한 화학약품 처리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고요. 그것은 매체의 촬영에서부터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사진 취재 후에 사진부와 편집부를 들르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사진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기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비상 계단 쪽으로 나와서 사진을 바로 전송하는 장면입니다.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화에 기인해서 편집부나 사진부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는 사진 기자들에게는 마감 시간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마감 시간은 기자들 사이에는 영어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데드라인이라는 죽음의 사선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사선을 맞추지 못하면 사진 기자들은 항상 죽음이 앞섰다고, 사진 기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면 죽음에 다다른다 해서 영어로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지털화되면서 마감 시간, 데드라인은 무의미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사진 기자뿐만이 아닌 모든 저널리스트들의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단순화는요, 포토저널리스트들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고요,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960년대 이전에 사용하였던 스피드 그래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35mm로 변했지만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 196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요, 사진 기자들이 매우 여러 대의 카메라 바디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서 아시겠지만요, 디지털 카메라에 필름에는 감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흑백과 칼라 사진에 따라서 카메라를 각각 다른 카메라를 사용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든 장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제는 하나로서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칼라에서 흑백 이미지로 또는 감도가 높은 이미지에서 감도가 낮은 이미지로 또는 감도가 낮은 이미지에서 높은 이미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한 카메라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저널리스트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기동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미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정확한 캡션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축구 필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 기자들의 수를 보니까 국제적인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앞에 아주 굉장히 긴 렌즈를 달고 있죠. 그 렌즈 밑에 보면 외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 외다리는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삼각대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기동성을 필요로 하지만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다리를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모노팟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진 기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늘 현장에서 제가 위험과 맞닥뜨리고요. 이 사진은 2001년 고이즈미 방한 시위 취재 도중에 사진 기자들이 아마 시위대에게 고의로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사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대를 취재하다가 카메라가 부서졌는데 그 부서진 카메라를 사진 기자 2명이 익살스럽게 다른 동료 기자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농협 한우 방목 현장에 취재하던 기자가 아마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이 순간은 기자에게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사다리를 들고 아주 급히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캡션을 봐도 꼭 스페인 2 축제 같다는 그런 캡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기자들은 현장에 없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낙산사가 한번 불에 탔죠. 그래서 낙산사 화재 현상 당시에 불속을 누비면서 취재하는 사진 기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1993년인가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버팔로에서 유니버시아드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조직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괴로웠을 때가 바로 이렇게 마라톤을 찍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들은 어떤 스포츠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 스포츠일 경우에는 아무리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요, 선수들과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함께 뛰지만 항상 선수들보다 앞서서 있어야 뒤에 오는 선수들을 취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사적으로 이봉주 선수를 앞지르기 위해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사진 기자가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좋은 저널리즘 사진을 찍기 위한 자세는요,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면은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만큼 교통사고 현장을 빨리 치우는 곳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아주 심한 교통사고 현장을 취재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이미 그 현장은 다 치워진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난다면 얼마나 많은 견인차들이 한꺼번에 달려오는지 기억하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도록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경, 중경, 클로즈업의 다양한 그 시각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을 한다면은요, 사람의 전신을 그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전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한 부분, 상체 또는 하체를 이렇게 나눠서 그 하는 것을 영어로는 미디움 샷이라고 하는데요. 중경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얼굴에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눈이나 코나 마른 입이나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클로즈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반드시 전경과 중경 클로즈업의 시각적 다양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 촬영하기, 현장성과 사실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가끔씩 보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훼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자들이라면 또는 포토저널리스트가 될 분들이라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촬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동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요. 동적인 순간은 뉴스 사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생동감 있는 그 생동감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하고요. 그 현장에서 인간애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인간들 사이에 서로 부둥켜 안거나 그 다음에 슬픔을 나누거나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하겠죠. 현장 상황에 따른 기술적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적절한 렌즈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한 광이 부적절할 때는 인공 조명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적이거나 간결하게 그 현장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사진과 캡션만으로 한눈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앵글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기자들이 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시각적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노력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또한 좋은 촬영 위치를 잡기 위한 집요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그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AP의 사진 기자가 그 세계의 결혼식의 가장 좋은 장면을 담기 위한 그 스팟을 하나 잡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3일인가 4일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보다는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만큼 사진 기자에게 좋은 촬영의 위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후속 일정까지도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 뒤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정말로 이면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도 가져야 되는데요. 사진 기자가 현장에 다가갔을 때, 뉴스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은 홍보성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거나 세팅되어진 그런 현장보다는요, 자연스러운 순간, 남들이 촬영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이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또는 사고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포토저널리즘의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것처럼 뉴스 사진이 있고요. 뉴스 사진에는 스팟 뉴스 사진과 일반 뉴스 사진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피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인물 사진이 있는데요. 인물 사진에도 다양한 장르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죠. 지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찾는 흥미로운 스포츠 사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신문이나 신문보다는 잡지에 주로 다루어지는데요. 포토 일러스트레이션
컴포지션에 대한 것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으로 포토 스토리라든가 에세이라든가 포토 그룹 등으로 나타나는 그 여러 장의 사진의 그룹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인 한국일보 손영석 기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이해 구강에서는 포토 저널리즘의 정의와 사회적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문자 대신 사진 이미지를 주로 이용하는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포토 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변천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좋은 저널리즘 사진을 찍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짚어보고 뉴스 사진, 티처 사진, 스포츠 사진 등 포토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장르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토저널리즘과 포토저널리스트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진기자협회가 탄생한 지 이미 부록의 나이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간단한 그 사진기자협회에 대한 변천사와 현재 사진기자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사진기자협회가 부록을 넘겼습니다. 1964년에 몇몇 뜻 있는 선배들께서 한국 사진기자단이라고 지금은 이제 협회지만 그때부터 출범을 해서 지금 올해로 46년째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며칠 있으면 보도사진전을 하는데 46회 사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록을 넘기고도 한 6년이 지난 셈이네요. 사진기자협회는 그 뒤로 이제 많은 신생사들이 생기고 인터넷 매체들은 아직은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전국의 회원사가 71개 회원사 그리고 500여 명.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체 수첩을 제작합니다만 저희들의 총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498명인데 네. 약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저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영석 기자님께서는 그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포토저널리스트가 되었는지 사진기자의 사명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러면 좀 재밌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대학 때까지는 사실 포토 저널리스트에 대한 좀 인연은 없었어요. 이제 군에서 군 말년 무렵에 잠깐 저희 선임 사진병이 전 통신대대에 있었는데 사진병이 제대를 하면서 후임이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 지금은 안국동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백상기념관이라는 곳에서 4.19 사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호기심 차에 구경을 했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좀 많았고 마침 한국일보 사진기자를 모집한다는 거기 공고가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백상이 한국일보 창업주이신 장기영 선생의 이제 호인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입사 지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실기 보고 합격해서 오늘 거의 20년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포토 저널리스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상기념관이 결국은 그 손 기자님이 그렇죠, 네. 그 포토 저널리스트가 된 계기가 됐네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제 안사람입니다만은 그때 저와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대학에서 사진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도도 받고 같은 취미를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그것도 조금은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깝게 포토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포토 기자로서 길을 걸은 지가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네. 아유, 오래된 세월인데 가장 최근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사진을 많이 찍으셨나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사진 기자들이 출입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일부 저는 이제 현재는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10년 이후에 거의 사진기자 생활에서는 정치 분야, 정당 쪽, 국회 쪽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을 그쪽을 담당을 했고, 사진기자는 뭐 어느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를 다 하기 때문에 뭐 경험은 많이 쌓이지만 저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청와대에서 정치 담당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송 기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상적인 사진기자의 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포토저널리스트, 즉 사진기자들이 느끼는 애환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진기자협회 회장을 네. 지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 스스로 체험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사진기자라면은 항상 그 역사에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고,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산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항상 24시간 내내. 그 점이 뭐 애환이랄 수도 있고 또 약간의 뭐 튼튼한 생활에 그 긴장감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사진기자들, 또 제가 걸어온 사진기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TV 화면에서, 영상에서 비치는 약간 뭐 좀 어지러운 모습이랄까? 그런 식으로 느껴질 때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가 아닌데. 사진기자들은 그리고 역사적 소양과 또 사명감과 또 뭐 어느 정도의 체력도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애정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손영석 기자님이 지난 20여 년간 찍은 사진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좀 골라오셨거든요.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뭐 대표작일 거란 건 없는데, 지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진들이 발견을 해서 몇 장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1993년 5월이니까 아마 우리 당시에는 이제 사진부에서 찍었던 사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명길 씨. 당시에는 그렇게 뭐 아주 중견 배우는 아니었고 17년 전이니까 그때 조금 풋풋한 그때 사진이 이제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한 장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스포츠 이제 사진 기자라면 모든 부분을 다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문성길 씨 경기 장면을 찍었던 것인데, 갈수록 권투 종목이 이제 비인기 종목이 돼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요즘에는 웬만해서 국내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좀 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나서 한 장 골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다음 장면 보실까요? 제가 판문점을 나갈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때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문이라는 마감을 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광화문까지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빨리 달려서 마감을 하는가. 특히나 석간신문 같은 경우는 보통 회담이 10시면 11시 이전까지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경광등을 켜고, 네. 또 그때는 자체적으로 현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상을 해서 차에 움직이면서 뭐 차 밖으로 필름을 말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오죽하면은 그 마감 시간을 죽음의 시간이라고 해서 데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사회적인 이제 경험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존파라고 아주 좀 악명 높았던, 지금은 아마 다 형집행을 받고 이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적인 것 같은데, 지존파들이 서울에 이제 압송됐을 때 경찰서 유치장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런 사진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아마 그 사진 기자가 되고 초기의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해부 네. 사진을 많이 찍으셨죠? 초기에는.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아테네 올림픽이 2004년에 있었어요. 제가 2004년에만 아테네를 한 3번을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풀 취재를 합니다. 올림픽 같은 큰 행사는.
사진 공동 취재단으로 해서 한 11명 정도가 가서 한 달 이상을 같은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데스크라고 하죠. 안에 이렇게 취재 단장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는 많이 못 나갔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결단식 했던 사진만 그냥 한 장 골라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 전 우리가 그 동계올림픽, 네, 예, 네. 캘거리 요즘 아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 있죠. 예.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이거는 제가 스포츠 취재를 종합제에 있다 보니까 스포츠 취재를 자주 할 기회가 없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2004년도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MBC 라온 CC 개장 기념으로 왔었는데요. 그때 일요일 밤에라고 인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균규 씨가 왼쪽에서 두 번째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몇 분이 이제 보이는데, 그때 와서 시범 라운딩을 하고 또 골프 쇼도 보여주고 했던, 우주가 방한했던, 요즘 불미스러운 일에도 엮였습니다만은, 그 사진이 생각나서 한 장 골라봤습니다. 이때 아마 박세리 선수도 같이 한번 스윙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네, 것으로 그렇죠. 기억되는데요. 그때 우리 잘 나갔던 최경주 선수, 네. 그리고 박세리 선수 이렇게 같이 골프채를 들고 이렇게 그린을 이제 걸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골프를 사진을 찍는다는 게 참 쉬운 줄 알았는데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김연아 선수인데요. 김연아 선수, 저희들이 이제 인물 사진, 표정들을, 제가 김연아 선수가 하도 귀여워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미디어데이 때 기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표정하고 얼굴 표정이 아주 다양해서 좀 모아왔어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상큼하고 발랄해서, 이때 생각이 나서 사진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는 이 사진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 그 우먼으로서 또는 표정을 짓는 한편으로는 그 방송인 같은 느낌도 줘요. 네. 너무 표정이 다양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대와 그 꿈을 한껏 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상을 몇 개 받은 거에 있어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하는 범위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신문에 2006년 2월 17일 날 찍었던 사진인데, 신문에 아주 작은 상자 기사로 대전의 지하철을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승을 해봐야 이게 안전도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2006년 선거법 때문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 이게 시장의 시승 행사다. 그래서 물통을 싣고 그거를 시험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기사를 보고 대전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당일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한국에 실렸더니 이제 많은 다른 매체들도 이제 받기도 하고, 이 사진의 여파로 인해서 선거법도 좀 개정이 되고,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받은 적이, 사진으로 보면 훌륭한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사진 기자들의 사진으로서 여러 곳에서 그 법이 개정되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진도 결국은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한 역할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 생각나네요. 저한테 상으로 치자면 상당히 큰 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이때가 2000년도 2월 18일로 돼 있네요. 이게 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한나라당의 네. 전신인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 때문에 공천을 하죠. 공천을 하는데, 지금 3장의 연속 사진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맡고 계신 분이 당시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하순봉 의원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날리시는 분이 김호일, 마산 하포 지역의 김호일 의원이었는데, 그때 참 공천 학살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회창 총재가 정치 신문으로 들어오셔서 중진들 많이 김윤환, 당시 김윤환 의원, 이기택, 신상호 이런 거물들을 이제 공천을 안 주면서 김호일 의원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때 여기는 그 위층입니다. 한 8층 정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사무총장이 그 일을 이제 주도를 하는 편이니까,
운에서 나오자마자 가만 안 두겠다고 쫓아갔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자마자 쫓아갔는데 그때 기자들이 한 몇십 명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 뛰었죠. 이게 하나 위층 상황인데 운 좋게 제가 좀 앞자리에 있어서 뒤 따라가다가 앞으로 돌면서 이제 사진 커트를 눌렀는데 사실 이때는 뭐 핀트가 제대로 맞았는지 어쩐지 그것도 자신을 할 수가 없었지만 적나라하게 찍혔던 것 같습니다. 주먹질, 뭐 얼굴 맞고 또 뭐 사타구니 이래서 공천, 낙천에 대한 분풀이 폭력에 대한 현장을 여실히 잡아냈다고 해서 그해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네.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순간을 예견하는 것이 그 포토저널리스트들의 능력 아닐까 합니다. 그런 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네.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제가 이제 정치 분야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이 나서 사진들을 좀 모았는데요. 이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처음에 정치 입문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야 쪽에 있다가 정치 외적에 있다가 98년도에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출마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보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선의 중진 의원이고 뭐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셨지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하셨던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하던 때인데 당시는 제 기억에 엄삼탁 부총재라고 병무청장 하셨던 네. 상당히 거물을 꽂고 당선이 되면서 쭉 정치인의 길을 달려와 온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하던 때여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연예인들이죠. 서울극장에서 그 안성기 씨가 이제 후보니까 요새를 어느 지역 많이 다니시죠. 안성기 영화배우께서 이제 기타를 선물을 하셨는데 즉석에서 뭐 한번 튕겨보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하던 그 생각이 나서 기타 치는 대통령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장면이 생각나서 골라봤습니다. 모습으로 봐서는 그 대통령 후보 안 같아요. 상당히 평범한 서민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데요. 저희 사진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취재원입니다. 네. 표정도 다양하고 네. 또 이렇게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하는 호텔 같은데요. 모처럼 기자단들하고 좀 편하게 식사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이 자리에서 뭐 사진 얘기도 하셨고 마침 제가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들 나눴는데 기자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왕부터 거지까지 만나는 직업이 기자다는데 네, 맞습니다. 사진 기자야말로 그렇지 않은가. 또 돌아와서는 집회 현장에서 또 일도 하고 네. 그 생각이 나서 잠깐 한 장. 이명박 대통령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손영석 기자시죠? 그렇게 웃고 있네요. 좋았다. 네.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오늘은 사진에 의해 처음으로 포토저널리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한국사진기자협회 손영석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신문 등의 언론에서 접하는 그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는 포토저널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포토저널리즘의 장르인 뉴스 사진과 피처 사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게스트로는 매년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보도사진상이라는 것을 주는데요. 2010년 피처 사진 부분에 수상을 하신 중앙일보의 조용철 기자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